군으로 끝나는 조선시대 왕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이죠. 연산군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이고 사냥과 사치를 즐겼습니다. 성균관을 놀이터로 삼고 조선시대 언론 역할을 했던 사관원을 폐지하기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나라는 엉망이 되었고 백성들은 살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어떨까요? 광해군도 연산군처럼 무자비하고 무능력한 폭군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광해군과 연산군은 확실히 다릅니다. 광해군은 오히려 폭군이 아닌 성군에 가까운 임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광해군의 일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광해군 선조의 아들, 임진왜란 당시 세자 책봉,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심을 수습, 선조가 죽고 왕위에 오름, 인조 반정이 일어나 강화도로 유배, 결국 쓸쓸하게 홀로 죽음. 그렇다면 광해군의 업적은 뭐가 있을까요? 광해군의 업적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이란 곡물을 쌀로 통일해 바치게 한 납세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광해군은 대동법을 도입해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대동법이 시행되기 이전 조선시대 세금 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라고 불리는 토지세입니다. 땅을 가진 지주가 내야 하는 세금이었죠. 두 번째는 역이라고 불리는 인두세입니다. 16세부터 60세 성인 남성이 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보통 군 복무로 이 세금을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납이라는 호세가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 문제가 되는 세금 제도였습니다. 공납은 집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 세금은 그 지역의 특산물로 내야 했는데요. 예를 들어 밀양의 특산물이 사과라면 밀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과로 세금을 바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특산물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밀양의 특산물이 사과였다가 딸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실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계속 사과로 바치라고 강요했습니다. 지방의 사또들이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특산물이 바뀌었다는 말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방납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방납자란 특산물을 대신 납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다른 지방에서 사과를 사와서 그 지역의 백성들을 대신해 사과를 납부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 이들에게 공짜는 없었다는 것이죠. 세금을 내기 위해 사과를 구매한다면 거의 2배가 넘는 가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삶은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조정은 바뀐 특산물인 세금으로 딸기를 납부하라면서 민심을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방의 사또들이 문제였습니다. 어휴 썩을 놈들. 사또들은 딸기를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딸기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트집을 잡으며 방납자를 통해 구입한 딸기만을 받는다고 강요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농사지은 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납자의 딸기를 사서 바쳐야 했습니다. 이때 방납자가 파는 딸기는 대략 100배나 더 비쌌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이를 못 견디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징과 족적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인징은 만약 내 이웃이 도망가면 금옥까지 내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제도였고, 족증은 친척이 도망가면 금옥까지 내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이때 광해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동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대동법은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쌀로 세금을 부과하게 한 세금 제도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특산물로 납세하던 공납이라는 세금 제도를 없애고 이 대동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고 부유한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야만 했고, 가난한 백성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땅을 많이 소유했고 백성들은 집 한 채만 소유했기 때문이죠. 집을 가진 사람이 내던 세금을 땅을 가진 사람에게 매긴 것입니다. 덕분에 백성들의 삶은 한결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광해군의 두 번째 업적은 바로 중립외교입니다.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는 중립외교를 펼치며 조선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정명가도, 즉 명나라를 공격하는데 필요한 길을 빌려달라며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명나라는 조선에 엄청난 군대를 파병하게 되고 결국 임진왜란은 명과 조선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전쟁 이후 조선은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버렸고 명나라는 무리한 파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 당시 여진족은 후금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금은 기회를 잡아 명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명나라가 조선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너네를 도와줬으니 너네도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었죠. 의리와 명분을 본다면 누가 봐도 조선이 명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현재 조선의 상태는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막강한 힘을 가진 후금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조선이 망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하게 됩니다. 명분보다는 나라를 위해 실리를 따진 셈이죠. 광해군은 명나라에 2만 명의 군사를 파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금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명나라가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했으나 후금과의 싸움을 원치 않으니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광해군은 오직 조선을 위해 이런 중립외교를 펼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해군은 왜 폭군이 된 걸까요? 왜 광해군은 이름에 군이 붙은 걸까요? 그 당시 대동법은 돈이 많고 부유한 양반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있던 성리학자들은 아버지 나라의 명을 배신하고 후금이라는 오랑캐와 손을 잡는 것을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광해군은 대동법과 중립외교만으로도 이미 신하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광해군 이전부터 조선은 붕당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붕당정치는 학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집단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국가들이 붕당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습니다. 붕당정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심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이 왕이었던 시절 북인과 서인의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북인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었고 서인은 비교적으로 명분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정당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자신과 함께한 북인을 신뢰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이첨이라는 신하를 신뢰했습니다. 이이첨은 광해군에게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시켜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역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광해군은 실제로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엄마인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폐모살제입니다. 이를 명분으로 서인이 주축이 되어 인조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조가 왕이 되었고 광해군은 쫓겨나게 됩니다. 국인은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나라가 잘 돌아갔을까요? 인조가 왕이 되고 명나라는 거의 망해가게 됩니다. 이때 후금에서 이름을 바꾼 청나라는 조선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조와 서인들은 이를 거절하고 청나라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로 인해 결국 청나라가 조선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이때 조선은 일방적으로 청나라에게 학살당합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 숨어있다가 결국 항복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 황제 앞에서 큰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마를 땅에 박으며 큰절을 하다 보니 인조의 이마에서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이 사건을 삼전도 굴욕이라고 합니다. 이후 인조의 아들과 조선의 여자들은 청나라에 강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능욕을 당하게 되죠. 과연 광해군이 계속 왕이었다면 우리는 이런 수모를 당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크의 지식서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